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러셀에서 국어 가르치는 김남준 강사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약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참석 인원이 많지 않으시다고 하셔서 이게 국어 과목이 조금 제 입장에선 설명회 때 좀 불리한 게 맨 처음에 보통 하면 몇 분 안 계시다가 제 끝날 때쯤 되면 막 많이 오시고 그래서 설명드릴 걸 많이 못 드리고 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먼저 오셨으니까 제 수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들으시고 좀 많이 이제 소문내 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먼저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 화면 이제 표지에 있는 게 그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그 약간 일부가 잘려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프린트 자료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 한번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제 브로셔인데 일단은 인쇄물로 이제 보여드리는 상황이라 흑백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네, 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처음에 국어의 기본을 통해 본질을 꿰뚫는 이렇게 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어서요. 그걸로 이제 화면에 혹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추가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수업 자료를 넣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참고하시면 돼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제가 꺼내 놓은 게 아이들이 내년 1월이죠 제 수업을 들을 때 수업 들을 교재 표지여서 요렇게 한번 제가 프린트 PPT 맨 처음으로 넣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 순서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서 이제 설명드리되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고2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타겟으로 지금 수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선생님들도 관리 같은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요즘 해주시는 편이니까 요건 제 특징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요 가운데 거를 조금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저는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거를 이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앞에 거는 제가 어떤 수업하는지 제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신 어머님 두 분께서는 제 얼굴 그려져 있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국어 강사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어서 요거 이제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제 특징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대치에 내년에 이제 첫 개강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러셀 강남이랑 러셀 중계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2 상위권 대상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일단 강남에서는 현재 지금 고3 N수생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관련해서 정규 수업이나 아니면 특강 개강을 할 거라서 요렇게 제가 적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계에서는 지금 데이레고라는 특목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대상으로 내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내신 강의를 한다고 하시면은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부연 설명드리면 이 학교는 사실상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대치랑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시험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시험 범위, 뭐 예를 들면 수능 특강 한 권 전체 이렇게 주셔놓고 정작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또 뭐 두 지문, 나머지는 다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수업하는 강사여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방학 때 대치에서 대치 아이들 대상으로 좀 수업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대치명인이라는 학원에 미금 캠퍼스에서도 출강을 하는데 이건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분당에서 지금 인정받고 이제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에 좀 캐치프라이즈를 좀 자극적으로 바꿔봤어요. 사실 네, 국어 강사들은 이런 언어의 하나하나 단어가 되게 민감한 편인데 사실 이 근본주의자란 말이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제 워낙 요즘 친구들이 국어를 읽는 자꾸 방법이나 스킬을 저한테 자꾸 요구하는 편인데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방법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읽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게.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읽을지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잘 안 읽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저한테 늘 요구를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교수님들도 맨날 제가 어떤 거 질문하면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질문을 다시 고쳐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답이 없는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근본이라는 걸 좀 강조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요렇게 캐치프레이즈 정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은 약간 그 아이폰 광고처럼 이제 빠바박 넘어갈 거거든요. 이게 늘 할 때마다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요거 이제 한번 준비해가지고 빠바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를 설명하는 딱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일단 첫째로는 함께 뛰는 강사다. 요렇게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정해봤습니다. 요거 뭐냐면은 수험표인데요. 내일이 벌써 수능이잖아요. 네, 내일 저도 또 수능을 보러 갑니다. 제가 매해 수능을 직접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어라는 게 되게 살아있는 과목이라서 뭐 다른 과목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타 과목은 어느 정도 내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늘어났다, 향상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어는 슬프게도 일단 아침 8시 40분에 시험 보는 게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80분 안에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아이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뛰고 있다. 아이들한테 80분 내에 푸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수능 가서 보고 또 이게 긴장도라는 심리도 되게 크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 수업에 녹여서 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넣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논리적인 강사다.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머님들도 그러시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이라고 하면 왠지 말 잘할 것 같고 글 잘 쓸 것 같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논리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논리라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판서에 있는 것들은 다 국어라고 볼 수 없는 뭐 명제, 국어라고 볼 수 없는 막 컴퓨터, 디지털 기술 막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할 거다.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지만 이제 국어 전공자다. 이게 안타깝게도 국어 강사 중에 국어 전공자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의 현실.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은 한동안 특히 대치에서도 비문학을 잘 가르치는 쌤은 너무나 많으신데 문학을 잘 가르치는 쌤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문학이 그동안 쉬워서. 하지만 뭐 작년 수능을 제가 뒤에서 뭐 간단하게 언급드리겠지만 갑자기 작년 수능부터 문학이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 씨가 말랐던 네, 문학을 잘하는 국어 선생님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국어 전공자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전공자가 어떤 강점 지는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처음에 오셨던 어머님들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 내용을 좀 길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라 요거 뭐냐면 제 그 뭐지 그 필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릴 게 있을까봐 제가 제 필통도 네 요거는 저 닮아서 학생이 선물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설명의 이름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국어를 공부할 거냐, 과목별 학습법. 그래서 학습법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자료부터가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배부받으신 그 프린트 있죠?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 얼굴 그려져 있는 프린트에서 한 2장 정도 넘기시면 네, 2장 정도 넘기시면 거기에 수능 국복이라는 교재 표지가 나올 겁니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능 국복이랑 교재 표지가 네 나오고 그리고 네, 잠시만요. 저도 그 설명 드려야 되니까 제 거 얼른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한 장 앞에를 말씀드리려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데에서 한 장 앞으로 가시면 네, 이렇게 접동세라는 왼쪽에 작품이 들어있는 요 프린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장 전입니다. 전. 그 표지가 나오는 부분에 한 장 전.
네,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겸 해서 이렇게 띄워봤고요. 네, 접동세 찾으셨을까요? 그 이쪽이라고 돼 있죠, 왼쪽 밑에. 네, 그리고 무슨 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화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국어 과목은 논리 과목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이 논리라는 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논리적이라고 말하면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왠지 말 잘할 것 같고 글 잘 쓸 것 같고 생각을 잘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리라는 건 이겁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인간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논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논리라는 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죠. 그걸 모아놓은 게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논리적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처음 그 내용을 보거나 읽는 사람한테도 이해 되게 잘 설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를 그 사람은 이제 통달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논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어라는 거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국어는 잘 읽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국어를 읽을 때 과연 인간 보편으로 또는 이 문학에서 나오는 사람의 보편적으로 그 작가의 사고방식이 뭘까 이거를 아이들이 고민하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도 제 특징이 논리적인 강사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고방식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제 교재에도 이렇게 운문 분석이 기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통해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뭐 이제 제 필통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걸로 써보겠습니다. 제가 늘 문학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학이란 약간 빙산의 일각 같은 거라서 여기 이제 물 밑에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푸는 거는 요 위에 쪽 여기가 이제 출제된다.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서두에 수업 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리거든요. 또는 아이들한테 해석을 시키고 자,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음 파트 여기에 요 보기 3번 문제가 거기 프린트에도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3번 보기 보이시죠? 네, 요거를 한번 제가 띄워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학을 처음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대치 있는 친구들 또 선행학습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국어 공부할 때 자습용 책, 매산문, 매산비 이거를 꼭 중3 때 푸는 친구도 있고 고1 때 이미 끝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거기서 예를 들어 이 3번 문제 같은 것도 기출문제거든요. 고3 기출문제라서 열심히 읽습니다. 김소월의 시에서 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하고 막상 이제 요 내용 읽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 시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딱 봐도 뭔지 모르겠지만 누나 죽었대요. 접동새가 됐대요. 뭔가 슬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었대요. 그러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래서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하고 1번이 답인 거 옆에 이제 매산문 그런데 해설 같은 거 적는 거 날개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내가 생각하기엔 이러저러해서 여기 1번 답인 것 같아 하고 끝.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제 수업 이제 막 설명드리면 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딴 생각 하거나 아니면 이거 문제 뭐 1번 답인 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쉬운 시를 가지고 왜 예시를 드냐면 이거 곰곰이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김소월의 시에서 우리가 한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이 시에 지금요 두 가지 감정이 나오는 게 혹시 보이실까요? 놀랍게도 이 시에는요 감정이라고 굳이 우리가 따지려고 한다면 불설워 정도가 여기 각주가 안 달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불쌍하고 서러워라는 뜻의 옛 표현이거든요. 요거 하나가 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쌍하고 서럽다는 건 모순된다 보기 어렵죠. 네. 그러면 모순되는 걸 아이가 찾았을까요? 매산문을 풀 때. 못 찾았겠죠. 바로 그걸 찾지 않는 게 바로 이 밑에를 공부하지 않고 문제만 딱 풀고 아 쉬워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생각 안 하고 출제자가 문제 낸 것만 풀고 땡 안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건 지금 여기 정답률 보이시면 재밌는 건 이 시가 쉽다고 하지만 꼭 이런 보기 문제들은 정답률이 그래도 10% 이상 위에 애들이랑 차이가 나요. 꼭.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걸 읽을 줄 모르고요. 일단 푸는 방법 모르고 그러니까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꼭 눈에 보여야지만 푼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학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작년에도 전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문학 너무 어렵다고. 네,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리라는 게 아이가 고민해야 돼요.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을까라는 거를 이제 열심히 제가 수업할 거다. 그럼 단적으로 한 30초만 설명드리면 제가 일단 시에서 제일 먼저 보라고 하는 건 재밌게도 제목입니다. 그럼 김소월의 접동새를 꼭 봐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이거 왜 안 봐요? 안 봐요. 오른쪽 밑에 있어서 귀찮은 거 아닐까라는 걸 제가 생각할 정도로 안 봅니다. 물론 봐요. 다 읽고 나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먼저 보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이제 시킵니다. 시적 대상은 너네가 보기에 그냥 화자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는 시적 대상은 화자 눈앞에 있는 게 뭐야?를 물어봅니다. 그게 시적 대상이에요. 리얼하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접동새라는 새가 눈앞에 있죠. 근데 이거 한 100명 중에 제가 한 70명 대답하는 걸 봤어요. 화자의 눈앞에 뭐 있어? 누나 이렇게 대답하는데 70명이에요. 왜? 제목 제대로 안 읽거나 화자가 진짜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접동새를 보고 뭐 한 거죠? 누나, 죽은 누나를 떠올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접동새 설화와 그 슬픈 누나 이야기를 결합하여서 이 시를 창작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나는 죽었죠. 그러면 여기서 누나라고 불어보랴 불쌍하고 서러워하고 치세움에 몸이 주고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못 잊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불쌍하고 서러워라고 하는 그 슬픈 맥락 앞에 아니 뒤에 자 못 잊어서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라는 이 정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화자는 뭘 얘기하고 싶을까? 또는 보기에서 뭘 물어볼까? 바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하고 이제 대응합니다. 예컨대 뭐죠? 제가 비문화 읽을 때 아이들한테 시키는 방향. 예컨대를 통해서 이해하면 너는 이미 3등급 이하다. 예컨대 앞에서 이미 이해 끝났어야 돼요. 일단 A라는 감정과 B라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예컨대 하는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보이시나요? 모순되는 두 감정 뭐라고 말하는지 체념과 미련이 모순된다고 보기에선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걸 연결시킬 수 있었느냐 하나 그리고 여기에 버리지 못하거나 이거 뭐죠? 또는 이란 뜻이죠. 또는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 너무나 모순이죠. 둘이 반대되죠. 자책은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니까 그것과 상대에 대한 원망이 충돌하는 거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이 충돌이라는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매산문 풀어도 돼요. 이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억만 가지고 나 접동새 다 마스터했어. 김소월 한이잖아. 사문보잖아. 이렇게 되면 네 여기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게 논리입니다. 네 작가가 말하고 싶은 바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를 아이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렇게 문학을 수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비문학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 자 비문학 내용은 그 프린트에서 바로 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 있고요. 제가 이게 순서가 조금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전전 페이지에 여기 기초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접동새 보신 부분의 전전 페이지고요.
지금 이 프린트는 모두 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수업할 제 교재에서 발췌해 온 거기 때문에 하나 뭐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교재들입니다. 네,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안다는 거에 함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적어놨죠? 아는 거는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PT를 그 PDF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려면 딱 눌러가지고 딱 뜨고 이렇게 하면 멋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바로 띄워놨어요. 그럼 아는 건 뭘까요? 아는 건 바로 개념을 기억하는 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유의어를 파악해야 되고요. 반의어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 상하관계 연결을 짓는 것까지 모두 다 할 줄 알면 그게 안다. 아니, 공자님이 말씀하실 사실 이게 공부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를 안다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아는 거다. 이런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논어 같은 데서도. 네, 내가 이것까지 떠오르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겸손합니다. 왜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요. 하지만 소위 아이들 요즘 말로 허수인 친구들은 네,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오만해요,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기에서 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로 말씀드린 요 문장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단락 요거 있죠?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렀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셋째 줄입니다.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부정어가 있어서 좀 헷갈리시죠?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청과 조선은 구분이 됩니다. 하나. 두 번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배타적이라는 게 뭘까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배타는 모순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이시죠? 유의어를 바꾸는 요 힘, 아이들이 할 수 있느냐 싸움이고요. 그래서 배타라는 단어가 모순이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거 고3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 단락 밑에 제가 적어놓은 문장 보이시죠? 요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선지였어요, 당시에. 그 밑에 있는. 읽어볼게요.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벌써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다 한 100명 중에 한 30명 걸러졌습니다. 지향이라는 단어를 지향이라고 생각해서 틀렸고요. 지양은 거부한다, 뭐 반대한다, 멀리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 자, 요거는 그러면 어떤 표현일까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과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랑 같은 단어입니다. 또는 같은 뜻입니다. 그럼 어떻죠? 순서만 바꿨죠. 네, 그리고 어휘 조금 바꿨고요. 자, 이거를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풀려면 그럼 결과적으로 아이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일단 아이는 머릿속에 떠올렸어야 돼요. 주어로 청과 조선이 나왔고요. 이 둘이 일단 구분은 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또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지금 제 이 교재 제목에 문법으로 독해 기초 공부하기라고 적어놨죠. 이거 뭐냐면 이어진 문장이란 개념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분되지만 대조된다는 뜻을 아이가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대조되는 뜻이요. 반대되는 뜻 연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타적이지 않는다. 그러면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아이들은 뭐라고 설명했어야 되냐면 서로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같은 뜻인 걸 연결 지을 수 있으면 이 문장 이해가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요걸 하기 위해서 그럼 반의어까지 연상이 됐고 유의어 됐고 그럼 지양이란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시간이 되면 상하관계까지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 내용은 사실은 그 밑에 단락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아이들 수업할 때 제가 늘 예시를 쉽게 드리니까 이런 걸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동물이 있을 때요. 사자, 호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랑 호랑이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한 번씩. 그럼 아이들은 사자랑 호랑이에서 열심히 찾다가 시간 부족해서 안녕 이렇게 돼요. 공통점 어디 나올까요? 동물 설명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요런 걸 연결을 아이들이 지어놔야 본문에서 찾더라도 똑바로 찾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요걸로 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예시 넣어놨다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논리적 관계들을 이제 저 수업할 때는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단으로 또는 글까지 확장해서 아이들이 수업한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 나눠드린 프린트에서요. 또 아까 제가 책 표지 중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요거는 실제 고3 교재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은 못 따라올 것 같아서 네, 이번 겨울에는 아마 안 할 거예요. 네, 요게 제 고3 수업 교재인데 여기서 한 장 넘기시면 작년에 그 유명했던 19쪽이라는 19쪽 부분에 네, 책 표지 나오고 19쪽에 다 작품 보시면 작년에 그 유명했던 바로 거기에 B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자, 어떻죠? 부정어가 계속 나열되죠. 요것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수능이 어려웠다. 아이들이 정신병 걸리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문제도 넣어놨는데 문학 문제 25번 이렇게 정답률 낮기가 쉽지 않거든요. 60% 막 50% 이렇게 나오기가. 네, 아이들이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틀린 겁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결국 이런 거 있죠. 어머님들은 바로 알아차실 수 있어요. 부기와 영화 있는 게 좋을까요? 있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문학 기준 부기와 영화 욕심 있는 게 좋겠죠. 문학에선. 아이들은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읽었어요. 왜 읽었을까요? 부기가 나오면 잊어도 좋다라고 이해했어야 되는데 왜 읽었을까요? 욕이 없으니까요. 맨날 이 위에만 공부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공부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읽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이 와서 여기 이제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제 시스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 교재 목차인데요. 요것도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기 때문에 그 맨 앞부분 쪽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목차를.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라고 네, 넣어놨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겁니다. 비교 대조는 두 대상의 공통 차이점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유의어, 반의어 중심으로 공부하게끔 하는 거고요. 분류 분석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상을 이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상하 관계가 또 쭉쭉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이 있으면 동물을 쪼개는 거죠. 사자랑 호랑이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문학 마찬가지로 화자의 소망, 화자가 바라는 게 뭔지를 아이들이 찾게끔. 소설은요,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듣게끔 이렇게 수업한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목차 넣어놨고요. 그리고 요건 사이트에 사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사이트 보시면 제가 2달치 어떻게 수업 계획했는지 띄워놨기 때문에 지금 교재 목차대로 이렇게 수업이 된다는 점. 그래서 수업이 일주일에 2번이거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네, 그러면 그때 그 예를 들면은 1시간 반 독서, 1시간 반 문학 해서 총 3시간을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저랑 6시간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씩 독서, 문학을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린 고3 교재 있죠. 그것도 같이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상태 보고 제가 조절할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2월 과정. 사실 2월 과정에서 제일 좀 아쉬운 건 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좀 길게 하면 좋겠거든요. 아이들 고전문학 어려워하는데 고전문학도 사실 오늘 설명회 때 1시간 정도 설명드리면 좋은데 네, 고전문학도 읽는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궁금하시면 이따가 제가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 시스템 설명드리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눠드린 그 프린트 자료에는 주간과제 제가 폼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매주 그 5일씩 아이들이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요렇게 프린트 보시면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눠서 아이들한테 배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 조교쌤이 과제 검사하실 때도 다 동일하게 점수 매겨서 A뿔부터 그 다음에 F까지
과제 점수 매겨서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과제에도 이렇게 시인의 말을 알아듣게끔 표 넣어놓는 게 과제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학 때 저랑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시험 볼 겁니다. 요 시험은 어머님들께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아이가 몇 점이다. 15문제 봤는데 평균 몇 점인데 몇 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얘는 좀 남겨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 제가 다 문자 보내드리니까 요 형성평가 봤는지 잘 봤는지 공부했는지 이런 거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요렇게 예시로 나갑니다. 아이 이름, 형성평가 몇 점인지, 과제 점수, 그 다음 수업 내용, 아이가 뭐 열심히 들었는지, 과제가 미흡한지 이런 내용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까지 문자 드립니다. 멘토링은 이런 걸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하고요. 재시험 필요하면 재시험 보고요. 질의응답 받고요. 질의응답은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이든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받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4번 구조화까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가 그 빈칸을 채운다는 게 어머님들이 걱정이실 수 있어요. 요즘 누가 시켰는지 아이들이 글씨 쓰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글씨 진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 우리 아이는 글씨를 안 쓰는데요. 빈칸을 채울 수 있나요? 그 글씨를 안 쓰는 애들이 쓰게끔 만드는 게 제 멘토링의 과정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빈칸 채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비문학을 제 말씀드린 논리대로 이렇게, 이거 학생이 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학생이 한 거예요. 심지어 고2 학생이 한 겁니다. 고3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 교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셔서 요거는 띄워놓은 건데요. 요게 1학년 교재들, 내신 교재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요건 1학년 교재니까 넘어가고요. 요게 2학년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3 교재 중에 파이널 교재, 여기 프린트에 넣어놓은 게 바로 이 파이널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3까지 수업한다는 점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제가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설명회 하거나 아이들 수업하는 일부 영상 같은 거 발췌해서 올려놓거든요. 아까 고전산문 같은 거 어떻게 읽는지 그런 내용들도 유튜브 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궁금하시면 아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강은 여기 1월 6일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하니까 요때 이제 수강 신청해서 아이 보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요건 제 이제 그 개인 전화번호인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모든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요건 제가 프린트엔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연락 주실 분 계시면 한번 적어 가셨다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제 순서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